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오징어 게임 코인 얘기 다시금 해볼게요. 러그풀 사건이라고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이 러그풀 사건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요. 예, 지난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일단은 이 러그풀이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나 개발자가 투자 자금을 많이 모았다가 갑자기 이제 돌연 중단해 버리고 이제 잠적을 하는 이제 소위 먹튀염 그런 스캠을 말하는 건데, 이 기준에 따르면 뭐 러그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프로젝트 측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으로 토큰 가격이 급락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디카르고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유통량이 조금씩 늘어서 어느새 뭐 잘 이해할 수 없게 전체 물량의 10%가 넘는 코인이 이제 시장에 풀렸었는데요. 또 지난 10월에는 디카르고 개발자가 보유 중인 물량 수억 개가 업비트에 풀려서 아니 이거 지금 이제 개발자 측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디론가 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또 가격이 급등해서 지난 3일에는 한 32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이런 행동으로 시세가 한 40% 정도 급락해서 현재는 이제 뭐 190원에서 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이번 사태를 두고 거래소인 업비트와 디카르고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이 거래소와 프로젝트 측의 의견이 이제 좀 다른데요. 일단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이제 디카르고가 사전에 어떤 토큰의 배분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고, 이런 게 사전에 이제 알려줬다면 유통량 조작 의혹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된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공시 뭐 의무까지는 아니었지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거래소에서 제공했었는데, 그 뭐 올해 초에 뭐 공시한 다음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아니면 허위의 내용을 공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발견이 돼서 올해 초부터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디카르고 코인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제 이미 7개월 전에 우리는 이제 업비트 측에 토큰 배분 계획을 모두 전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제 금융당국에 이제 60개월, 이제 5년 정도의 어떤 상세한 토큰 배분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 제출할 때 업비트 거래소 너희에게도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코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시세가 급락을 하는 이 러그풀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재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이 러그풀 스캠 혹은 뭐 유사한 프로젝트 내지의 어떤 개발자의 어떤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정작 문제는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러그풀 스캠 같은 사기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코인의 어떤 프로젝트 굉장히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일일이 감시할 만한 어떤 기관도 없고, 설령 그런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밀한 어떤 사정을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코인의 하루 거래량이 최대 뭐 30조 원이나 달한다고 하는데, 뭐 러그풀 혹은 유사 스캠이라던가 뭐 투명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러그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 코인 때도 그렇고 거래소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예, 일단은 업비트 측의 입장을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그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공시를 일일이 챙기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고 다르게 뭐 하나의 거래소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책임을 어떤 개별적인 프로젝트 측이나 아니면 특정 거래소에만 떠넘기긴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이 멘트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래소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건데요. 예컨대 뭐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이제 유통이 됐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조금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세례가 있었고요. 뭐 다만 이제 국내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러그풀 같은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예컨대 우리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인이 어디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 뭐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리서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유통의 계획상 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물량이 유통되지 않도록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바로 동결을 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부터 감사 리포트를 받아서 뭐 프로젝트의 예측 의미라든지 어떤 예산, 버짓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좀 깐깐하게 심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검법이 시행된 후에는 당국에서도 지금 이런 비공식적인 조치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거래소 측에 제공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하루빨리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제 특검법 시행이 된 이후에 이제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된 현황이라던가 과세, 트래블러 이슈, 뭐 업권법 관련된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주셔도 됩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만큼 또 혼란이 커지기도 했던 한 해였는데요. 특히나 이 9월 말을 기점으로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 당연히 이제 바스프, 또 뭐 가상자산 사업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제 완전히 개시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을 했던 거래소들이 일시에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하신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적어도 신고가 된 거래소에서 일단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원화 마켓을 운영 가능한 4개 거래소 중에서 이제 3개 업체가 신고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25개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또 가짜 코인 거래소에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이 FIO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현재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래소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예, 뭐 일단 뭐 1년이라는 이제 꽤나 긴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물론 1년은 아니지, 한 6개월이네요. 네.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신고를 접수한 것이니만큼 이제 사업자로 신고조차 안 된 케이스라면 조심하는 걸 좀 넘어서 제 생각에는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법상 이제 신고가 없이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영업을 하면 그 자체로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뭐 신고가 되거나 이제 수리까지 통보된 업체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트래블룰 같은 뭐 추가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그리고 뭐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없이 영업을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의 관행을 따르면 아마 쫙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 업체들을 이제 검거를 해서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4개 거래소만이 최종 사업자 신고를 마쳤는데 추가로 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 새로운 소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 뭐 신고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신고 이제 마감 기한 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있은 행위에 대해서 눈을 좀 감아줄 것인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이제 최근 아직까지 뭐 감감무소식입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최근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 심사를 위한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가 이제 한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뭐 추가 신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한 40여 개 업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지금 그 신고에 대한 심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뭐 추가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도대체 이건 언제 신고가 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네. 네, 한편 또 지난 주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신고 수리 업체가 발표됐는데 코인원이죠. 네. 네. 저도 이게 소식이 좀 갑자기 나와서 좀 놀랐는데 네. 업비트와 코빗 이후에 추가로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 통보가 있지 않아서 업계에서도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원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뭐 저도 지금 주로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일부 국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코인원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보고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반면 또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만 현재 신고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으로서는 보류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해요. 예, 이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신고가 불수리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보류 내부적으로 보류 결정이 나면서 일단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기능상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보안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특정 이슈 예컨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이제 빗썸 실소유자가 1,000억 원대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같은 것이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검법에는 이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대표자나 이제 임원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재판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게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법 시행일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금융 관련 이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고 돼 있어서 엄밀하게 보면은 이제 이 규정 때문에 신고가 수리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뭐 기존에 우리 금융당국에서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업자 신고는 접수가 된 다음에 3개월 그리고 뭐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45일 정도 동안 심사를 해서 이제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만 뭐 신고서나 첨부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보완을 요청하고 그 보완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기간은 그 수리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어서 실제 기간은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장 3개월간이라고 하면 12월 말까지인데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신고의 기한이 어떤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금융당국이 배포한 그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뭐 아마 가이드라인 정도 아니 우리가 뭐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심사를 하겠다는 어떤 이런 취지를 알리는 정도의 취지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3개월이 경과됐다고 해서 심사가 이제 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컨대 어떤 신고 같은 경우에 수리 통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는 법령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니까 관련된 시스템을 좀 갖춰놔야 될 것이고 또 뭐 나중에 후술하겠지만은 이제 3월 25일 같은 경우부터 내년에 트래블 룰 같은 경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도 당연히 구축해 놔야 되고 그런 뭐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상당히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마지막 날
혹은 뭐 그 근방의 평일에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 수리 통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많은 사업자들께서도 그때까지 우리가 통과가 될지 않을까, 우리가 투입한 이런 시간과 노력이 상실되는 게 아닐까 좀 조마조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리 불가가 아닌 보류, 일단은 아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류 결정이 난 것만으로도 빗썸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수리가 불수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코인원, 업비트, 코빅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다 신고가 수리됐는데 규모가 작지 않은 빗썸이 신고가 왜 이렇게 늦냐라는 점 때문에 어떤 업계나 그래서 좀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심사 수리가 보류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 이동랑 상관없이 어떤 평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업자 신고와 신고 수리가 촉박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뒤에 남아있는 숙제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과세 문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이 과세 문제가 요즘 이제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제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시행되고 물론 그 과세가 시행되면 그 납부는 그 이듬해겠지만 어쨌든 2022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에서 이걸 어떻게 유예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 경제부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유예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과세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거를 기타 소득으로 이제 개인 소득세 중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다행인 것은 뭐 그나마 그 이익 중에서 250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뭐 누진세가 아니라 20%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가지고 한 차익이 600만 원 정도 났다. 이러면 그 중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에 20%인 뭐 7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20%에는 이제 소득할 주민세도 붙으니까 실제는 이제 22%일 텐데 77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뭐 소득할 주민세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도 알려지면 조금 더 뭐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연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 공제 한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상세하게 다뤄봤던 것 같은데 과세편에서 일단 2023년부터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았어요. 2023년부터 이제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소득 같은 경우는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이런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주식처럼 공제 한도를 좀 높여서 과세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제가 그때 과세편에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양도차손 같은 경우는 이연 공제가 안 되거든요. 손실이 났으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났더라도 좀 상계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제 몇 년을 한 3년, 4년 이렇게 통틀어 보면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 나중에 세금도 냈어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불합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연 공제도 적용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과세 방침은 정말 동의를 하지만 이 과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과세 기준에 대한 점들이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투자자분들과 암호화폐 현황을 잘 반영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들의 무거운 짐, 과세에 이어서 또 다른 짐이 있죠. 예,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이 키워드, 근데 뭐 특히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뭐 적용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트래블 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래블 룰이라고 하면
뭐 여행 규칙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전되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될 국제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FATF의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우리나라도 이제 수용을 해서 특검법에 적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가상자산 이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송금하는 측이 있고 수취하는 측이 있을 텐데 이 규칙 일단 보내고 혹은 뭐 받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 바스프인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수취하는 사업자에게 그 이전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게 됐고요. 뭐 예컨대 거래소에서 그 외부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가상자산을 추금하는 경우에 이 코인을 이체에 좀 관여하게 된 거래소는 이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그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수취인이 사업자라면 이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뭐 특히 이런 정보는 뭐 송신인의 성명이라던가 가상자산의 어떤 어드레스 그리고 고객 정보 등이 있고요. 이런 어떤 내년 3월 25일부터 이런 트래블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 트래블 룰을 준수하지 못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제재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블룰 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 필수 요건이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트래블 룰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특유한 어떤 창설적인 그런 제도는 아닌 것이고요. 기존에도 특검법에는 특검법상의 어떤 금융기관들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 트래블 룰을 이제 준수했어야 되는데 우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융기관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신고를 위한 요건이 아니라 어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경우에 비로소 이제 부담하게 된 의무인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 트래블 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사실 이 업계 어떤 식으로 이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트래블 룰 준수에 대해서는 이제 1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있어서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원화마켓은 물론이고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들도 이 트래블룰 구축이 필수 조건이 되는 건데요.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이 트래블룰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요건은 아닌데 조금 이제 관련된 실명 확인 계좌를 서비스를 체결해야 되는 은행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명 확인 계좌를 이제 내주기 위해서는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거 제 생각에 이렇게 뭐 정당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가까스로 신고는 됐지만 어쨌든 많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내년 3월 말까지는 이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던가 아니면 뭐 시스템을 마련해 놨더라도 그게 어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시장에 한바탕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지금 상황 짚어봐야겠죠. 현재 업계에서는 이 트래블룰 판도가 어느 정도로 좀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아직 뭐 중소형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블룰을 준비를 아직 엄두를 못 내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대형 거래소 위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람다 256을 통해서 이제 트래블룰을 이제 독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원래 이제 4대 거래소가 이제 함께 좀 지원을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시다가 좀 갈라졌죠. 그 업비트를 제외한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빅 같은 경우에는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서 이 트래블룰 적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구축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또 이왕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도 이제 부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수 업체가 관여를 하게 되면 예컨대 뭐 업계 표준처럼 스탠다드처럼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작법인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여러 업체가 합작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좀 의견 충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면에서 다른 거래소를 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러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작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소 관계자가 거래할 수 없는 거래 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특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입니다. 기존에 몇 년 전에 이제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소위 말하는 봇을 이용해서 가짜 주문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많은 것처럼 이제 오인을 시키거나 시세를 영향을 미친 어떤 행위가 적발돼서 사전자 기록 위작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특근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어떤 거래소 측에 의한 불법 행위를 좀 방지해 보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거래소나 그 특수 관계자가 그 발행에 관여한 뭐 이런 걸 일명 소위 셀프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셀프 코인을 상장을 시키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를 한 것이고요. 명시적으로. 또 거래소나 임직원이 그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시행령이 사실은 이제 10월 5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다만 이 부칙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이런 행위를 거래하는 규정은 이 시행일, 그러니까 10월 5일 이전에 발행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지금 부여가 돼 있어서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대부분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내부의 상장 또는 관계자의 거래를 막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사례가 금융시장에도 사실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부자 거래, 아니면 선행 매매, 뭐 영어로 프런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금융기관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가 있고요. 예컨대 호재성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악재성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미리 해놓는다면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내부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다. 이런 사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누구나 이 시장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내부자를 통해서 불법적 정보를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자 거래를 강력하게 좀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유사하게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소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던가 이런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거래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어떤 이런 시도, 뭐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어떤 손상을 가하는 이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게 이 특수 관계인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수 관계인의 정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특수 관계인 사실 이제 법조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네. 특수관계인 이제 특허법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상법의 규정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상법 시행령 34조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상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한 경영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뭐 법인 단체는 약간 이제 기관이니까 거기에 속하는 이사, 집행임원, 대표이사 같은 뭐 감사 등 주요 임원들이 이제 특수관계인에 배상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 조항으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있었죠. 네, 제일 유명한 사례가 아마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엑스가 발행했던 그 클레이 코인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업비트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가장 연관성 있는 사례이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상장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카카오가 이 업비트의 운영사인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인데 엄격하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업비트가 직접 발행한 코인은 사실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이게 아마 그리고 사업자 신고를 하는데도 좀 이제 나중에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빗썸이나 코인원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근법 전에 이미 자체 발행된 코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행령에서는 일단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 5일 이전에 발행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이미 셀프 코인의 취급을 중단한 거래소도 많이 있고요. 예컨대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종목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마로 토큰을 이제 워너마켓에서 상장 폐지시킨 적이 있고요. 또 뭐 후오비 코리아나 쥐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자기 거래소 이름을 딴 그런 토큰들이 있었는데 각각 후오비 토큰이라던가 쥐닥 토큰 종목을 이제 상장 폐지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어기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게 일단 우리 특허법상에는 이런 의무들을 위반하면 뭐 1억 원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이익 규모가 워낙 커서 1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뭐 이런 과태료가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 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겠죠. 영업을 예컨대 뭐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해서 정지가 되면 정말 수백억 원의 어떤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업권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행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어쨌든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씁쓸한 마음도 있는데 확실히 이 표심 잡기에 들어간 것 같죠. 네. 이게 계속 이제 주요 키워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업권법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업권법이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가상자산 업권법에 관한 논의가 지금 또 화두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선과 관련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30 세대표를 이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업권법 문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던, 대두가 되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표심 관련돼서는 어떤 일시적인 논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만간에 혹은 뭐 근래에 좀 제대로 된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심을 떠나서 이 안정적인 경제 시장을 위해서도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빨리 안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법안들이 준비 중이긴 하죠. 네, 이 뭐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0개가 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업권법 자체를 새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새로 나온 법안이 이제 제정안이라고 하는데 6개 올라와 있고요. 또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근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같은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식으로 이제 법안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개정안이 8개가 올라와 있어서요. 한 14개 정도의 어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돼서 일단 심사 과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내용이 14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야별로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민주당 측에서 발의된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가상자산
법안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로 예치해야 된다든지 뭐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간 내용.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라고 하는데 이제 FIU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량에 따라서 인가를 해주지 않을 그 재량권이 금융당국의 그 인가권자에게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니까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민주당 이제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 ICO를 할 때부터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특허법에는 ICO 관련된 내용 사실 없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당국은 ICO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야당 측을 또 봐야 될 텐데 이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제 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사업자의 인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 자본시장법에 있는 관련된 규정들처럼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여기는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제 몇 개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에서 좀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금융당국 내지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이제 가상자산 거래 관한 뭐 법률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라든지 금지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이제 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뭐 이런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어제였죠. 국회 정무위에서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회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또 기대는 컸는데 네. 또 이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청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 제도화, 그러니까 업권법을 통한 이제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 자체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제도 도입의 속도 측면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당,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거를 좀 신속하게 업권법을 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보자라는 이제 이런 속도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업권법 도입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도 찬성을 하는데 이미 특검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특검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금 다른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을 조금 신중해야 되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개시가 된다는 이제 과세 유예에 대해서부터 먼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런 어떤 입장이어서 뭐 별다른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못했고요. 다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에 좀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좀 신속한 어떤 처리를 의도하는 것 같고 야당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 반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업권법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또 반대로 이 업권법 자체를 좀 늦춰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김영중 한국 핀테크 학회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황은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서 규제보다는 어떤 지능이 뭐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업권법보다는 가상자산 금융법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전제는 이제 뭐 업권법이 그 취지와 다르게 마련이 되면 이제 어떤 산업 발전을 조금 늦추는 저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니까 좀 부정행위 큰 금융 범위에 좀 한정을 해서 일단 그 가상자산 금융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를 해두자라는
있다라는 입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 나왔던 이제 업권법 관련된 논의와는 약간 결이 다른데 경청할 만한 어떤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근법 시행 전후로 암호화폐 관련된 전담 기관의 설립도 좀 쭉 이어져 왔는데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런 얘기 사실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산업이 좀 크려면 단독청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다른 해외 국가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니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된 나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로지 가상자산만 예컨대 가상자산 감독청이라던가 이런 것은 좀 만들어 보지 못한 것 같고 뭐 증권이라던가 관련된 어떤 금융 관련 부처 내에 가상자산만을 위한 독립 부서가 만들어진 케이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컨대 뭐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미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업무 관련된 관행이나 경험 등 뭐 노하우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관 안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부처 내지 뭐 주요 부서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예 독자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영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예컨대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뭐 독자적인 기구 설치보다는 기존의 어떤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실 저도 매일 코인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이 암호화폐 시장 온도 차이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법조계에서는 또 많은 변화를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요즘? 예, 정말 법 쪽에서도 네. 정말 하루하루 시시각각 네.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한 2017년 이 정도부터 이제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정말 허구한 날 나오는 얘기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정말 지지부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뭐 논문의 내용이라던가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법적 성격이 뭔가에 대해서 이런 뭐 고민하시는 법조인들은 사실 거의 없죠. 오히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뭐 디파이라던가 NFT 같은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외부에 발표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법만 공부에서는 이견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이 기술과 어떤 프로세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법적 쟁점에 관한 이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긴 하지만 계속 하루하루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좀 늦추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날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진통을 겪어나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 발전된 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해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메일 통한 접수 방법도 있으니까요.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